한 주 동안 어떤 이슈들이 눈길을 끌었을까요? 주목해볼 만한 뉴스를 골라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저희와 함께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네. 좋은 비평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일주일 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우리 변호사님 눈길을 끌었던 이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거기에 따라서 방역 조치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 방역 기관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백신 관련해서 특히 학부모들이 백신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신 관련된 얘기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백신도 이슈긴 이슈인데 지역 내에서는 여러 크고 작은 많은 이슈들이 네. 있습니다. 자, 지난 3일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피켓을 든 노인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 은행의 폐점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영상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포 수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 2015년 말 7천여 개에 달하던 은행 점포는 올해 기준 6천여 개로 5년 반 사이 1,000개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소외계층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익숙한 젊은 층의 경우 금융 거래가 간단해졌지만 오히려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금융 거래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거 못해요. 나이가 있는 사람네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물론 뭐 젊어서 회사원직을 큰 대기업에 댕겼던 사람들이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어렵죠. 결국 최근 노원구에선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월계동에 위치한 은행 점포가 문을 닫는다는 발표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만약 해당 점포가 문을 닫으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지금보다 2km가량을 더 걸어가야 합니다. 계좌이체든가 돈을 빼고 입금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은행에 여기서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우리 오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겁니다. 주민들은 은행 점포를 없애는 건 노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 과정 속 발생하는 성장통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할 방안에 대해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네, 은행 직원이 없는 대신에 디지털과 AI 기술을 활용한 무인형 점포로 바꾸는 것을 반대하는 모습인데 이곳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은행 지점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6년간 1,000개 정도의 점포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하거든요. 코로나도 확산됐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를 떠나서 지금 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합니다. 일반인들 많이 한다고 판단해서 네. 은행 지점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요. 또 비용 문제도 있는 거예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되니까 점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도 키오스크 잘 활용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네. 있고 솔직하게 키오스크 있으면 좀 두려워서 다른 데 망설이시거나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네. 또 우리 줄 서 있으면 못하면 이렇게 좀 피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어려운 키오스크도 많은데 일단은 변호사님이시니까 이 기업의 이런 활동들은 물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 자유기도 예. 하고요. 비용이 많이 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수도 근데 있는 이렇게 거니까요. 막 무인화, 디지털화가 많아질수록 소외계층이 많아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그렇죠. 지금 영상에 나오는 월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 내에 5천 세대 정도 있고 예. 인근 8천 세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다 대부분이 전자 제품을 잘 다루는 분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이른바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배려 없이 민법상으로 필요하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점포 없애는 거 그건 가능하지만 너무 배려 없이 되는 거 아니냐.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이 요새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보이스피싱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중은행이 점포를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혹시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무분별하게 지점을 폐쇄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너무 취약계층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없애지 못하게 아니면 한 군데 좀 모아두거나 이런 걸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효과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그것을 안 따른다 해가지고 뭔가 제재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고요. 비용하고 이익을 따지는 것 같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두는 것보다는 없애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좀 폐쇄하는 모양새고 통폐합되는 경우도 많고요.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방향성은 맞는데 결국은 이 속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주민들이 서명 운동까지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주민들의 이런 활동들이 금융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뭐 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해본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한테 강제력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금융기관한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결국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건 맞지만 또 어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금융감독 그 당국보다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조금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지역 정치권의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국회에 가기도 하고요. 뭐 지금 이렇게 뭐 시위 같은 것도 하고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특히 지금 노원이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예.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좀 우체국 같은 거는 좀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체국에 여러 가지 어떤 지점들, 은행, 뭐 각 은행들을 다 둔다든지 네. 좀 다른 방법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없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뭐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둔다는 걸 기본으로 하고 해야 되지 네. 다 없앤다고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무조건적으로 없애는 것만 네. 능사는 아닐 것 같고 또 이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교육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교육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요. 편의점이나 뭐 약국이나 지역마다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예. 뭔가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해외 사례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중랑구의 수상한 물품 계약이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의문투성이 계약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건 아닐지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울 계약마당에 올라온 계약 정보입니다. 중랑구가 구청 태권도부의 운동용품을 구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화 신발과 안전용 덧옷, 여기에 잠수용 신발까지 언뜻 봐도 태권도부와 상관없는 물품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용 매트는 무려 380개, 800만 원어치가, 태권도부에 여자 선수가 없는데 여성용 운동복도 수십 벌입니다. 남성 운동복은 3달 동안 무려 100벌 넘게 구매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계약마당에 올라온 태권도부 운동용품 구매 건은 모두 10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3년간 모두 1억 2천만 원이 넘게 구청이 한 업체와 수의계약했다고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중랑구는 공개된 내용대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계약마당은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근거로 작성되는데 태권도 용품이 특수용품이라 조달청에 품목이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구매 물품을 똑같이 등록할 수 없고 유사한 품목을 찾아 내용을 올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계약마당은 정보공개 사이트라는 것, 일반 대중들이 관공서의 모든 계약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행여 시스템상의 문제라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했어야 했고 수의계약 업체에도 꾸준히 조달청에 물품 등록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사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봤는데 중랑구청이 한 업체와 함께 수의 계약을 했는데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계약 사항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문제가 거겠죠? 되죠. 계약은 특히 공공에서 하는 계약은 입찰이 원칙입니다. 네. 공공 경쟁이 돼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는 사람한테 계약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계약법상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 예. 뭐
1억 정도 되는 거, 추정 가격이 1억 정도 되면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한 업체랑. 또 그리고 뭐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좀 배려하라는 그런 법이 있긴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기본적 가격 자체가 1억짜리 아주 작은 금액이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지금 1억 2천 정도 넘었다면 추정 가격은 아마 1억으로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계속 그 업체랑 반복된다면 뭔가 문제성은 좀 있는 거 아닌가. 법은 뭐 위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빠져나간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중랑구 쪽은 위법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이 국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나라 장터에서 하고 있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계약마당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아마 충족했을 겁니다.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계약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들어왔다가 혹시나 금액이 초과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된다 그러면 탈락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들은 아마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조건을 조금 편의적으로 봐줬거나 아니면 뭐 중소기업을만 들어와야 되는데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확인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잘못된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된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좀 물품 목록의 계약과 달라서 좀 문제가 지적된 건데, 중랑구뿐만 아니라 이 서울지방조달청에서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중소기업만 들어와야 되면 중소기업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추정 가격이 맞는지 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확인이 안 되고 예컨대 금액 자체가 뭐 부풀려지거나 쪼갤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런 경우들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한쪽 업체나 계속적으로 반복된 업체한테 몰아주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좀 그게 혹시나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관행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데, 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걸 해주냐 하면, 한 업체한테 해주냐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와서 하고 또 이전에도 했으면 편하게 좀 계약 체결도 하고 좀 이제껏 했던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여러 업체가 달려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 입찰 같은 거 하겠죠. 공개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편의성이 있긴 한데, 편의성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그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1억 미만으로 맞추려고 쪼개기도 하고 일감을 또 이 업체한테 다 몰아주기도 하고 자격 요건을 몇 월 며칠까지 뭐 요건 통과한 요 업체만 딱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업체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이런 계약 문제가 거듭되고 있는데 좀 문제 이유를 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수의 계약 같은 거는 필요합니다. 법에서 작은 계약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이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뭐 기업이라면 수의 계약하는 가능성도 있는데, 수의 계약 자체는 예외적으로 봐야 되지 원칙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공개 경쟁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나 그렇게 할 수의 계약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거 봐야 되지. 지금 보면 원칙하고 예가 좀 바뀐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돼서, 특히 특혜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이 업체한테 뭔가 좋은 조건을 주고 있고 뭔가 특혜를 주는지,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작은 계약에 있어서도 투명함과 공정함을 우선시하는 절차가 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원 월계동 주민들의 은행 폐업 반대 소식과 중랑구의 수상한 계약 실태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